120년 전 반만년 한반도 역사가 짙은 암흑으로 빠졌을 때 교육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들이운 일제의 야욕은 조선인의 자긍심마저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희망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육구국, 국가 재정을 책임지던 탁지부 대신 이용익은 일제로부터 나라를 지킬 방법으로 교육에 힘쓸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 민족고대의 출발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아했어요. 학교 다닐 때. 역시 수식어 민족고대가 저를 당겼습니다. 첫인상은 역시 석탑, 그 묵직한 게 제 안에 이렇게 잉태되는 느낌?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73학번 예수정입니다. 고려대학교, 그 이름 앞에 늘 민족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학교를 설립한 이후 고려대는 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고민과 열정으로 익힌 학문을 다시 우리 사회의 빛으로 만들었기 때문 아닐까요? 고려대학교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고종 황제가 건넨 학교 설립 지원금이었습니다. 고려대학교의 전신 보성전문학교는 우리 자본으로 세운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이었습니다. 1905년 4월 3일 러시아어 학교 건물을 빌려 시작했습니다. 이제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하고 일본이 승리한 직후이죠. 조선 내정에 대한 간섭이 본격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립학교에서 배출되는 인재를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판단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사립의 보성 전문학교를 설립하려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국권 회복이나 혹은 계몽운동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었고, 그것은 일본에 대한 저항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종 황제께서 보성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명을 이제 하사하시고, 보성 전문학교가 출범할 때는 기본적으로 법률학과, 이재학과 두 개의 학과만 출범하게 된 겁니다. 이 보성 전문학교는 그러니까 왕립 학교입니다. 맨 처음에는. 널리 사람다움을 열어 이루라는 고종 황제의 뜻을 담아 보성 전문학교는 황실 문장인 오약꽃을 교표로 삼았습니다. 새로운 학문을 통해 조국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모여 만들어낸 보성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가 문을 열었을 땐 이미 일제의 탄압이 거세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용익은 러시아로 망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1907년 서거했습니다. 이용익의 뒤를 이어 손자 이종호가 학교를 운영했지만 신민회 활동과 안중근 의사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됐습니다. 반일 사상을 가졌던 보성 전문학교 설립자와 운영자, 일제는
학교 운영비를 보조하겠다라는 조건으로 보성전문학교를 관립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종호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1910년 민족 계몽 운동에 관심을 두며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은 손병희는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했고 그 사이 조선 최초의 근대적 고등교육기관 보성전문학교는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중심이 됐습니다. 당시 보전 재학생이었던 강기덕이라든지 졸업생 주익 이런 분들이 학생단을 만들어서 시운동을 주도합니다. 그러다가 민족대표 34명과 결합을 해서 시운동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민족대표가 일제경찰과의 마찰을 우려해서 독립선언 장소를 태화관으로 바꾼 뒤에도 학생 대표들은 파고다 공원에서 독립선언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인촌 선생이 운영하고 있었던 중앙학교에 현상용 선생이 계셨는데요. 당시 중앙학교 숙직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독립운동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을 진행을 했고 3.1 운동이 확산되는데 공로자였던 분이 현상용 선생입니다. 보성전문학교 학생들은 이제 독립운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19년 1월 달에 이미 독자적으로 이 독립운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강기덕 같은 경우에는 2월 28일에 독립선언서를 이제 배부를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일, 또 그 학생들 동원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담당했고요. 이용익 선생이 보전을 만들었을 때도 자강운동이라든지 혹은 민족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에 이제 보전을 운영했던 천도교 측에서도 항일의식이 강했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조선의 신광명 고려대의 전신인 보성학교는 어두웠던 나라의 미래를 밝히는 곳이라는 사설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한 것은 인촌 김성수. 1932년 그의 주도하에 재단법인 중앙학원이 보성전문학교 인수를 시작했고 이때부터 보성전문학교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초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독립을 이루려면 교육 입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쳐서 그 젊은 학생들이 국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중앙학교를 인수하고 또 보성전문을 인수해서 광복 후에는 고려대학교로 발전을 시키고 동아일보를 세워서 국민을 계몽하고 민족정신을 기르고 또 경성방직을 세워서 물산을 장려하고 이렇게 나라의 힘을 기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나아갔던 거죠. 그런 면에서 인초는 시대를 앞서간 굉장히 선각자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932년 6월 인초는 제10대 교장으로 취임했고 보성학교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보성전문을 인수하자마자 그래서 안암동, 도남동, 제기동, 예기능 이런 일대의 땅을 사들여서 땅을 10만여 평을 무려 사들였습니다. 그 옆에 주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학교를 지으리라고는 그렇게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국에는 그렇게 그런 대학이 있어 본 역사가 없잖아요. 농사 지으려고 이렇게 땅을 많이 사냐고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송은동 교사는 이제 굉장히 좀 규모가 초라했습니다. 학교 건물 2채밖에 없었고요. 운동장도 작아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성수 같은 경우에는 본래도 그 밀립대학 설립운동에 참여했던 인물이었고 그러니까 학교를 인수하면서 밀립대학을 설립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원대한 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오늘날의 고려대학교 캠퍼스의 기틀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본관 건물이 당시에
총독부 건물에 버금가는 건물을 지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성제대 건물보다 훨씬 더 화려했고요. 당시 우리나라에 수세식 화장실이 2군데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가 총독부 건물이고요. 또 하나가 고려대학교 본관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화려하게 졌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건물에다가 돈을 아깝게 쓰느냐라고 하지만 고려대학교 본관이 갖고 있는 상징성은 총독부 건물에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건물이 주는 상징성이 고려대학교 본관 건물에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1934년 안암동 현재 고려대학교의 위치로 이전한 겁니다. 규모도 훨씬 커졌죠. 와. 손병희 선생님 상은 맞아요, 여기 맞습니다.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옛날부터. 옛날부터. 목련이 있었을 거예요. 목련 꽃이 이렇게 끝에가 이렇게 노르스름해 갖고 떨어져 있는 모습이 기억이 나요. 학생들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기억이 확 나요. 저기를 이렇게 드나들었던 내 느낌이 나요. 이렇게 오면서 왜 이렇게 그 웅장한데 안전한 느낌 받죠? 이 건물 사이에서. 돌로 이렇게 묵직하게 지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안정감을 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이게 벌써 90년이 넘은 건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나 시간의 흐름을 견디면서 계속 있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 선배님처럼 오래전에 학교 다니신 분이나 네. 지금 신입생들이나 왔을 때 뭔가 푸근하고 안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나, 그쵸.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구조도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 건물이 지어지고 얼마 안 돼서 바로 저 도서관 건물 계획과 공사가 이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35년에서 37년까지 도서관 건물을 네. 이제 짓게 됐고, 지어진 시간 간격은 큰데 본관이 중앙에 있고 좌우에 본관과 서관, 그러니까 도서관과 이 서관 건물이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으면서 뭔가 되게 안정감을 준다라고 그런가 봐요.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조선인 건축가, 우리 한국인 건축가가 설계한 건물로서 또 의미가 세상에. 굉장히 컸다. 그 당시 일제강점기인데 네, 가능했던 네, 네. 거죠. 그 일제강점기에 이제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또 건축가가 1명, 2명 이렇게 나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세상에.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을 당시 인천 김성수 선생이 민족의 보성 전문 학교는 조선인 건축가가 지어야 된다. 그래서 이 건물을 박동진 선생에게 맡기고 2층에다가 설계실을 차리고 한 2달 동안 같이 숙식하면서 같이 설계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이게 워낙 웅장하고 멋지게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인천 선생이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어서 우리 민족도 이런 건물을 가질 수 있다. 정말. 그리고 뭐 일본 사람이든 서양에서는 누군가가 오면 말도 안 했는데 무조건 이 안암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조선인 건축가가 설계해서 네네. 지은 우리 민족의 네네. 사립 명문 보성 전문이다. 네네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 돌이 화강암이라고 그러셨던가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하면은 호랑이 그쵸, 그쵸, 그쵸. 대표 상징 네. 마스코트잖아요. 보성 전문이 취해야 될 강한 기상을 표현한 게 아닌가. 앞에는 호랑이가 이렇게 새겨졌는데요. 이 본관 로비를 통과해서 바깥 뒷면으로 가면 이제 무궁화를 새겨 놓았습니다. 1934년 완공된 본관 건물 3층 건물로 현재 사적 제285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937년에 완공된 당시 중앙도서관 현재 사적 제28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학교를 옮긴 첫 해 입학 예정자는 모두 228명. 대한의 청년들은 배움의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일제는 이 상황을 자신들의 심장을 죄며 손톱 아래 깊이 박힌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예, 1937년에서 1945년까지가 이제 일제 지배의 마지막 시기인데요. 조선 교육령이 공포가 되고, 그리고 당시 이제 전문학교를 비롯한 학교들의 수업 연한을 축소시키거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족의식이 고취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제하려고 했고, 일본의 전시체제, 전시경제체제에 맞는 인물들을 양성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연희전문학교는 공업경영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는 경성척식경제전문학교로 이런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한국 시민에 걸맞는 인물들을 양성해서 전시에 동원하는 그런 이제 체제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가 그토록 지우려고 했던 보성전문학교, 그 이름은 사라졌지만 정신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딛고 일어난 우린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 고려대학교.